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때쯤 돼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대표 인사들을 만나죠.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당시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봤자 뭐 할 거 없으니까, 재산은 조선에 있고 직장도 조선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선인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관리들이 있죠. 관리나 뭐 군인들, 일본인 관리나 군인들이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조선인 대표를 만나는데, 처음에 근대화 세력 인사인 송진우를 만났다가 송진우가 거절하니까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인사인 여운령을 접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운령이 이제 권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장악한 뒤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발표해요. 일본 제국주의자면 일본인이겠죠. 민족 반역자들, 근대화 세력을 말하겠죠. 그래요. 근대화 세력을 없애야지.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몰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한 약속과도 다른 거겠죠. 다르죠. 다른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켜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몰수하면 다 우리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예전에 주로 북한에 투자되긴 했지만 한반도가 아시아에서 2위 수준에 이른 산업 국가라 했죠. 그때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소련은 미국, 영국과 함께 독일 항복 후 3개월 이내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공격하지 못했다. 그래요. 1895년 일본과 전쟁하여 대패한 뒤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 후로 멸망한 러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1941년 4월에 소련, 일본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독일은 1945년 5월 7일 항복했다. 따라서 얄타 회담의 약속을 지키려면 1945년 8월 6일까지 공격해야 했다. 그렇잖아요. 항복했다. 뭐 8일부터라 해도 7일에는 공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약속을 어긴 것이다. 만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가 없었으면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할 것 같으니까 참전했다 이거죠. 공교롭게 3개월 같지만 3개월이 아니더라, 날짜가 지났더라, 이거를 쓰니까 계산해 봤겠죠. 핵폭탄까지 터졌으니까 이제 저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들어왔다, 이 말이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소식을 들었다. 그렇죠. 9일날 쳐들어왔으니까. 망설임 끝에 기회라고 생각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전략공세 작전을 개시했다. 미국은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1945년 8월 10일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하고자 제안했다. 소련은 이를 수락했다. 38선까지만 내려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 제25군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관동군을 격파하며 빠른 속도로 한반도 북부로 진격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전력이 강한 군대가 만주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후방이라 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다 전방은 뭐 동남아 쪽이고 본토 쪽이고 이랬겠죠. 중국 쪽이고 8월 11일에는 운기와 나진을 점령했고 8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청진에 상륙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했다. 8월 24일 소련군은 평양에 진주하며 북한 지역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북한 쪽은 그래요. 무장 해제가 된 거죠. 당시 만주와 한반도는 전장이 아니라 후방이었기 때문에 정예부대는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소련군은 빠르게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래요. 전방이 아니니까 정예부대가 있지 않는 거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 이후 오키나와에 있던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군 24군단이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9월 9일에는 서울에 진주하였고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이로써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미군도 들어왔죠. 근데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건준이 있었고 건준이 선포한 인민공화국이 있었죠. 그러면 일단 미군이 들어와서 뭘 했냐?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행정기관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을 한동안 계속 유지하였다. 그렇잖아요. 다른 어쩔 수가 없잖아요. 행정을 누가 봐요 그러면. 행정이 필요한데. 그래요. 당장 내보내면 행정을 담당할 인사가 없어 행정이 마비되기에 취한 조치였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다 내보면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후에 미군은 조선인을 관리로 양성하여 일본인 관리를 대체하게 된다. 대체하게 했다. 그렇죠. 이제 조선인을 양성하면서 대체하겠죠. 주로 우파에 속하는 근대화 세력 인사를 관리로 양성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력의 불만은 날로 커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안 쓰더라. 그렇죠. 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근데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있죠.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 대표 인사들이 미군을 접촉할 거 아니에요. 건준의 위원장이었던 영훈영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1945년 9월 8일 직접 미군을 만났다. 그는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미군을 접촉했다. 하지 중장을 만난 거죠. 건준의 활동과 그들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이 조선인들이 통일된 정부임을 설명하며 승인을 요청했다. 뻥을 친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은 누가 접촉할까요? 또 근대화 세력 인사가 접촉하겠죠. 한국민주당의 전신인 국민대회 준비에는 송진우, 김성수, 장택상, 조병옥 등은 준비회 인사인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들은 미국 상륙 직전인 9월 9일 미군정을 방문하여 접촉했다. 당시 그래요. 한민당 생기기 전신이죠. 주요 인사들 중 장택상이나 조병옥은 영어가 능숙하였다고 전해진다. 근대화 세력 인사는 유창한 영어로 미군과 직접 소통하며 그래요. They are communists 라고 말하면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미군정은 한민당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뒤 건준을 공산주의 단체로 인식했고 미군정은 9월 12일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며 해산시켰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 세력이구나. 조사해보니까 해산시키겠죠.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면 안 되는데. 한국민주당은 1945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설립자는 송진우, 김성수, 장택상, 조병옥 등이었다.
근대화 세력은 그 이후로 뭐 했냐? 한국민주당을 설립했다. 당수를 두지 않고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었다. 한국민주당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향후 한국 정부를 구성할 관리들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송진우가 만약에 인수를 했다. 공산주의 단체가 아니었으면 문정은 지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운영이 공산주의자니까 해산을 시킨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송진우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한편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다. 1945년 8월 20일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을 통해 건준이 전국 조직망을 흡수했다. 핵심 부서인 치안, 선전, 조직 등은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장악했고 결국 여운형은 건준이 수장이긴 했지만 박헌영이 꼭두각시였다고 전해진다. 꼭두각시였다. 딱 보니까 꼭두각시였더라. 건준을 만들었어요. 건준을 만들었으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치안, 선전, 조직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수장으로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운영도 공산당에 가입을 했지만 조선 공산당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저기 러시아 쪽에 고려 공산당이 있다 했죠. 그래요. 그 이동희가 수장이었던 거기에 가입한 적은 있어도 조선 공산당에 가입 안 했다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출신을 보니까 당시에 이제 수장은 박헌영이었고 또 박헌영과 같은 조선 공산당 출신이었다. 그리고 박헌영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치안대 수장인 권태성은 조선 공산당 당원이었고 조직부 책임자 전백도 조선 공산당 당원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운영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선전부 책임자 조동호도 조선 공산당 당원이었다. 당시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수장은 요운영이 아닌 박헌영이었고 현시대 한국에서는 건준 설립과 인민공화국 선포가 요운영이 한 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상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기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조선 공산당 출신이. 수장은 박헌영이고. 알고 보니까 요운영은 그냥 허수아비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인 재산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일본인을 귀환시키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다 몰수했는데? 다 보내고? 어떻게 된 거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국제법적으로 전쟁에 패하더라도 패한 국가의 정부 재산을 몰수해도 개인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원래는 몰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조선에 남을 수 있다 생각한 거겠죠. 국제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조선 총독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정된 헤이그 육전법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규에서 우리 개인 재산은 뭐 패전하더라도 빼앗지 말자, 뭐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족의 명예와 권리, 개인의 생명, 사유재산, 종교적 신념 및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현금, 자금, 그리고 국가 소유인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없다. 그 전쟁에 패하더라도 개인 재산을 지켜주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자. 그러한 이유로 1900년 이후에는 패전국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는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있었을 수는 있어도 개인 재산이 몰수되는 경우는 독일인과 일본인, 만주에 있던 조선인이 유일한 사례이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몰수된 경우는 이제 세종족이 있었죠. 독일인, 폴란드에서 쫓겨나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면서 다 몰수당해요. 일본인도 몰수당했죠. 또 이제 또 알게 모르게 또 있는 거예요. 또 빼앗긴 종족이 있는 거예요. 조선인이 빼앗겼잖아요. 8,000명 사살당했잖아요. 토지 몰수되고. 독일인과 일본인만 있어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5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호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패전국의 재산을 동결하여 매매, 입출금, 이전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인 송환이나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는 없었다. 처음엔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인 그냥 무조건 기한해야 돼. 일본인 재산 몰수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12월 6일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를 공표하고 1946년 1월 22일 일본인은 2주 이내에 즉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 몰수해라. 일본인 다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일본인 재산 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일이라는 거예요. 개인 재산은 손 못 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왜 했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책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때 소련 스탈린이 지시를 내렸어요. 어떤 지시를 내렸냐? 반일 감정을 부추겨라. 근대화 세력을 이제 친일파로 몰고 가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지시인 거예요. 현 시대도 보면 어떤가요? 친일파 하잖아요. 아직도 스탈린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지시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근대화 세력과 맞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다 실력 양성을 했는데, 그렇게. 인도도 그렇고. 그게 이제 스탈린의 지시가 공산당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야, 지금 이 시대도 한다? 저 스탈린 지시를 따르는 이들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딴 데서 본 구글이 좀 약간 그렇죠. 옛날에 직접 지시해보 그래요. 코민테른이었나? 하여튼 코민테른이 지시했나? 어디서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네. 하여튼 뭐 그렇고, 만약 그걸 떠나서 뭐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예전에 한번 봤던 건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일본인을 내쫓고 일본인을 예산을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법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결국 어떡하나요? 내쫓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인을 귀환시키고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한 일을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남한에도 일본인이 투자한 기업들이 제법 있었다. 북한의 대형 시설을 많이 갖췄죠. 훨씬 많이 투자했지만 남한에도 제법 큰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방직, 조선기선, 조선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조선중공업은 이제 현시대 한진중공업으로 바뀌었죠. 해방 당시 3,000톤급 선박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선대 5기와 수리용 선거 2기, 크레인 25대 등 상당한 설비를 보유한 대기업이었다. 그 시대에 이미 그래요.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큰 규모의 중공업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에 여러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시설들이, 산업 시설들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뭐 북한에는 더 많이 있었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발전소도 있고 그랬지만 제철소도 있고 남한이라고 해서 적게 투자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만으로 그러한 기업의 운영이 가능했겠는가? 근데 문제가 뭐냐? 제법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재산 몰수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한 건 뭘까요? 일본인 공장도 있고 많더라 이것저것 다 빼앗자. 다 우리 거다. 빼앗으면 그래 우리 거 된다 이러면서 빼앗은 거죠.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공장만 있으면, 근로자만 있으면 공장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착취가 없어질 것이다. 해피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동질 했겠죠. 또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잖아요. 저거 다 우리 거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하지가 결국 이제 그렇게 발표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했겠죠. 우리가 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근데 내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조선인들만으로 그러한 기업의 운영이 가능했겠는가? 즉 생산이 중단되고 말았다. 다 내보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선동하고 국민들도 좀 그렇게 했겠죠. 따라간 이들이 있었겠죠. 다 내보냈더니만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고급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각종 자재와 기계를 공급받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했다. 그냥 내보내면 다 우리 거 되고 그냥 근로자만 투입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제일 중시하는 게 노동가치설이잖아요. 근로자만 투입하면 다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다 내쫓았는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더라. 기계가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하는가? 또 수리는 또 누가 할 거예요? 해방 직전 남한의 조선인 출신 근로자는 100만 명이 육박했는데 해방 직후 일본인을 귀환시켰는데 공장이 중단되어 40만 명이 해고되었다. 그래요. 여기 공장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이제 공장 수만 보면 이래요. 1944년 공장 수는 9,323개였고 근로자 수는 30만 명 정도였으나 일본인을 내보낸 뒤 공장 수는 5,249개로 급감했고 근로자 수는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18만 명이 급감했죠. 또 공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업 시설 이런 것도 많고 했죠. 다 따져보니까 일본인 보내자마자 조선인 근로자 40만 명이 실업자가 돼버리더라. 한국인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단순한 공장 같은 거야 되지만 제법 큰 어떤 산업 시설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30만 명
근로자 중에서 18만 명이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동을 못하니 기계를 녹여 농기구라도 만들 심산이었던 것이다. 당시 공장이 기계를 분해하여 고철로 팔았다고 전해진다. 공장이 가동 안 되더라. 그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막 다 내보냈더니만.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저 공장 그냥 그대로 놔둬봤자 뭐하냐. 그 분해해가지고 고철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었다 하죠. 그렇게 산업시설이 붕괴된 거예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고급 기술이 필요한 공장은 모조리 중단되고, 기계를 녹여 농기구라도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필요한 공장 모조리 중단되고, 근로자들은 해고되었다고 보면 된다. 남은 근로자는 뭐 운송, 숙박, 음식점 등 도시 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한 인력들이다. 공장은 거의 다 가동 중단됐고, 중요한 공장들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운송업자 이런 사람들 있죠. 숙박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런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난리가 났다. 이처럼 일본인 기관과 재산 몰수는 해방 직후 남한 경제의 심각한 혼란과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내쫓았더니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군은 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미군 기술자를 투입하여 1948년 8월에 이르러야 조선중공업을 재가동시켰다고 한다. 그래도 중요한 산업시설을 까지 다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조선중공업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48년에 돌아가니까 한 3년간 중단돼 버린 거죠. 다 잘리고. 한 개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기업들이 딱 쫓아내자마자 몇 개가 중단됐냐면 4,000개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술자들을 투입해서 몇 개는 살렸겠죠. 이거까지 고철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바보짓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인을 귀환시키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일단 산업시설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다 있고 싶어 했잖아요. 직장 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겠다. 근데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다 나가라고. 공산당들이 계속 선동했죠. 저거 다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이제 막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이래서 다 내쫓았더니만 공장이 안 돌아가더라. 근로자만 투입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 그게. 기계 고장나면 어떡할래? 누가 고칠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자재가 떨어지면 어떡할래? 또 자재 사와야 되는데, 부품이나. 또한 그들을 통해 조선인들은 여러가지 고급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일단 산업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매개로 일본의 선진기술을 유입시킬 수 있었다. 일본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그냥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다 내쫓으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유학을 보내야 되고.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고 또 그 기술자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전수받으면 되는데 손쉽게 기술을 익힐 수 있는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잘 없다는 거예요. 소련은 동독 점령 후 독일의 기술자들을 소련으로 데리고 간 반면에 한국은 고급 기술자들을 내쫓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다 돌아가라, 너 필요 없다 이러면서 공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근로자하고 착취 없는 세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식한 거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기술자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일본인들이 교포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생긴다.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정부가 어렵게 해서
간신히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당시 남한에 일본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철됐겠죠. 그거를 잘 살려나갔으면 또 일본인들 잘 활용했으면 어렵지 않게 산업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한반도는 2위 수준의 산업국가였고 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북한에 많이 투자되어 있었다지만 남한에도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키워나갔으면 괜찮았죠. 훨씬 수월하게 산업화했겠죠. 근데 내쫓으면서 다 고철덩어리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일본인을 모두 내보내고 일본인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하긴 했죠. 선동했잖아요. 다 몰수해야 된다고. 내쫓아야 되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민공화국 그 강령에 나와 있죠. 다 몰수해야 된다. 토지, 뭐 생산시설, 토지 다 몰수해야 한다. 그 몰수해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랬더니만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런 선동이 먹혀 미군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 정확한 이유는 잘 안 밝혀지죠. 아니면 조선과 일본을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당시에는 이제 일본과 막 전쟁을 치렀고, 일본을 이거 다시 성장하게 하면 안 돼. 조선과 분단시켜야 되겠어,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하도 또 저 공산당들이 선동해가지고 한국인들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추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추리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공개된 바는 없다. 공개된 바는 없다지만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죠. 그게 뭐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다. 산업시설이 다 중단돼 버리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있던 산업시설들은 다 고철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